최근 일본 매체가 보도한 이재명 대통령 특집 뉴스가 일본 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세계 최고의 위상을 자랑하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재명 대통령의 특출한 국정운영과 결합해 엄청난 발전을 구가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 매체가 이를 부러워하는 특집 기사를 보도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15일 일본 현지 매체인 외지온라인은 지난주에 한국 최초로 개최된 방위산업의 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경악해 할 만한 비전을 선포하고 나섰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최근 일본의 방위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을 더 이상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경고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의 방위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본 매체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실용주의 리더가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에 오르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은 더 큰 날개를 달게 됐다며 큰 탄식을 터뜨렸는데요. 실제로 이 매체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방위산업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 강국 진입을 선언했는데 공교롭게도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된 7월 8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공 당시 이순신 장군의 비밀병기인 거북선이 처음으로 투입된 날을 의미한다며 크게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어쩌면 한국다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날을 맞춰 폴란드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K2 전차를 대거 도입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7월 9일과 10일에도 방위산업의 날 관련된 헤드라인 뉴스가 이어졌는데 방위산업의 날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한국 국민에게 알리고 방위산업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2023년에 국회 주도로 방위산업발전법이 개정됨으로써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하게 되었는데 올해 첫 번째로 기념일 행사가 시행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8일에는 서울 시내에서 기념행사인 K-방위산업 미래의 길을 모색하다가 개최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인사하며 정부는 방위산업에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매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을 세계 4강으로 올려놓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2027년까지 세계 방위 산업 수출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을 5%까지 끌어올리고 여기에 더해 같은 해까지 한국 정부가 군민 기술 협력에 1조 원을 투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야심은 결국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외교력과 발언력을 획기적으로 드높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질서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능가할 정도로 강력한 입지를 다지게 될 것이라며 크게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기 수출 규모는 통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위 5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중국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들 중 하나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발언력과 존재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2010년대에는 연평균 약 30억 달러 규모로 유지되었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2021년 72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40억 달러로 급성장했고 2024년에는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이 매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K방위산업을 대한민국 대표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말하며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약속했는데 그의 약속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움직이고 있다며 아낌없이 극찬했는데요.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있은 해외 순방에서 각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방산 세일즈를 직접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일본은 1990년대에 멈춘 느낌이고 한국은 이미 21세기형 방산 강국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크게 부러워했습니다. K방위산업을 국가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캐치프레이즈인 실용주의 그대로 두 전임 대통령의 성과까지 흡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6월 중순에 첫 해외 순방으로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와 잠수함 도입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등 K방위산업 수출을 위한 정상 세일즈에 집중하고 있다. 끝으로 부연하자면 7월 8일이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된 데에는 일본이 관련돼 있다. 임진왜란 중인 1592년 7월 8일 한반도 남부에서 벌어진 사천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처음으로 투입했다는 일화에서 유래한 것이다. 국민 여론조사 투표에서 방위산업발전법 제정일 등을 크게 제치고 이 날짜가 선정되었다. 참으로 한국다운 이야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매체는 한국 정부의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를 놓고 일본 사회가 제 아무리 볼멘 소리를 내봐도 이미 국제무대에서는 일본의 존재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한국의 위상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센 탄식을 내뱉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당장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K2 전차가 미국과 독일제 전차를 밀어내고 유럽의 주력 전차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특히 일찍이 K2 전차를 도입해 엄청난 전력 증강을 실감한 폴란드 정부가 최근 또다시 K2 전차를 대량으로 주문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대변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계약 금액은 약 65억 달러에 이르며 단일 무기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한다. 2022년 7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현대로템과 폴란드 국방군비청이 K2 전차 1000대를 포함한 군장비 조달에 관한 프레임워크 계약을 체결했으며 1차 이행 계약분인 180대 가운데 84대가 지난해까지 수출되었다. 이번 2차 이행 계약에서는 완제품 수출과 현지 생산이 병행되는데 현대 로템이 약 60% 정도를 한국 내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차는 한국 군용 K2 전차의 폴란드 측이 요구한 최소한의 설계 변경을 반영한 K2GF 모델이며 폴란드 국방군비청은 K2 전차 폴란드형을 현지에서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상대국이 희망하는 맞춤형 개량과 현지 생산이 결합된 이번 수출 계약은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수출 모멘텀을 창출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한국과 폴란드가 맺은 이번 계약은 단순히 전차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폴란드에서 현지 공장을 세워 직접 전차를 만들게 도와주고 폴란드의 요구에 맞게 전차를 개조해주는 맞춤형 생산까지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계약은 한국이 기술력과 신뢰를 동시에 수출함으로써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유럽 시장을 한국이 독식하는 상황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큰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매체는 한때 기술 대국이라 불리며 아시아 최고의 제조 강국으로 여겨졌던 일본은 내수 중심만 고집하고 외국과의 협력마저 터부시한 것도 모자라 오랫동안 이어져온 법적 제한을 일본 정치권이 방치해온 탓에 세계 무대에서는커녕 동아시아에서도 아무런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거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따라서 일본 매체는 자국의 이러한 현실과 달리 한국의 방위산업은 수출 중심 구조로 전환하면서 중동과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 각국과도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한 덕분에 세계 최강의 방위산업을 구축해왔고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과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최근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의 방위산업 정책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뿐만 아니라 미래 기술과 외교력까지 한 번에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전략인 만큼 일본 사회 역시도 국력 쇠퇴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한국의 전략을 필사적으로 따라 배울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무엇보다 방위산업은 단순히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산업이 아니라 그 안에는 첨단 기술과 외교력은 물론이고 동맹관계와 산업 생태계가 모두 녹아 있습니다. 즉 방위산업이 강하다는 것은 그 나라가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와 외교적으로도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일본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한국의 국력이 무섭도록 급상승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빛나는 위상을 잘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외세에 의해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치욕적인 역사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최근 미국 언론과 말레이시아 언론이 보도한 한국 관련 소식으로 인해 미국 정부가 분노와 경악의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뜻하지 않게 미국의 국력을 급격하게 쇠락시키는 동시에 아세안과 태평양의 패권을 한국에 송두리째 내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주요 외신들이 이를 특집 뉴스로 보도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유력 매체인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격에 시달리는 아시아 국가들이 마침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더 나은 우방을 찾고 나섰는데 흥미롭게도 이 중심에는 한국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지난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고율 관세를 경고하는 서한을 받은 대부분의 국가들, 특히 그 중에서 미국의 제품을 공급하는 데 경제에 초점이 맞춰진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아직까지 미국을 대체하는 수출처를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는 대체 시장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만큼 현재 백악관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전 세계의 기업 및 정치 지도자들이 일제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각국 정부는 새로운 구매 제한과 개혁 약속을 들고 워싱턴으로 특사를 파견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세계 각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으며 8월 1일까지 대폭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나라에 대해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이 많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불만을 표출해왔는데 이러한 논리는 트럼프의 관세부과 조치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의 상당 부분 의존해왔던 아시아 국가들이 트럼프의 이러한 강요에 대항하기 위해 새로운 대체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한국을 비롯해 아세안과 인도의 움직임이 매우 주도면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엇보다 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재빠른 행동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2017년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출 전략을 구사해 역대급 경제 성장을 이뤄낸 한국 정부의 대응이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아나르 이브라임 총리는 7월 9일 동남아시아 지도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한때 성장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던 도구들이 이제는 압박과 고립 그리고 견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우리는 외부 압력을 헤쳐나가면서 우리 내부의 기반을 강화해야 하는 동시에 우리끼리 더 많이 교역하고 서로에게 더 많이 투자하자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의 조짐은 이미 일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신임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 및 통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호주와 독일의 특사를 파견했으며, 향후 여러 국가에 추가로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브라질과 인도는 양국 간 교역을 70% 확대해 미화 200억 달러 규모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양측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는 유럽연합과의 조약 체결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서한을 보내기 전 자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이 2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베트남에서는 차관급 무역 당국자가 미국 소비자에 대한 자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무역협정 활용 노력을 강조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의 부소장인 웬디 커틀러는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면서 그 외 국가들과 협력하려는 의지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중국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수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산 제품을 불매했고, 이에 따라 중국에 의존했던 한국의 소비재 및 관광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베트남과의 무역 및 투자를 확대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만약 현재 한국과 인도에 더해 아세안 회원국 전체가 나서 2017년에 한국 정부가 대응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미국 시장을 대체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할 경우 미국 경제는 그야말로 엄청난 재앙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 대두 생산량 중 29%를 차지하는 미국산 대두만 하더라도 한국과 인도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축소하는 동시에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줄이고 브라질산 대두로 대체하게 된다면 과잉 생산에 직면한 미국 농민들이 파산에 내몰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세계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미국산 옥수수마저 아시아 국가들에 의해 수출길이 막히는 상황까지 벌어진다면 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농민들의 몰락을 의미하는 만큼 미국 정부가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하기도 싫은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애석하게도 이러한 분위기가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최근 한국 정부가 환태평양 국가들의 무역 및 경제 동맹체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 정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2017년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 협정에서 탈퇴한 이후 일본과 호주를 비롯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 등 환태평양의 주요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이 협정을 이끌어왔는데, 여기에 그동안 한일 간의 갈등으로 인해 가입을 유보해왔던 한국이 공식적으로 가입하게 된다면 태평양 지역에 미국이 빠진 거대한 경제 공동체가 구성되는 만큼 미국 정부에게는 경제와 안보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의 새로운 적대적 움직임은 결국 한국의 CPTPP 가입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 예상보다 일본에 대해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병일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 자신들이 미국의 굳건하고 철통 같은 동맹국이라고 믿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동맹이라는 개념 자체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일본은 더 영향력 있는 회원국을 확보하고자 안달이 났고, 한국의 차기 정부는 국익의 이름으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매체는 세계 GDP의 15%를 차지하는 환태평양에서 미국을 제외한 채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대하고 독자적인 경제 블록이 형성될 경우 앞으로 미국 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환태평양에서 뿐만 아니라 아세안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이곳 또한 한국을 동맹의 중심에 두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크게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폭탄은 중국이 수출 기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값싼 제품을 미국과 전 세계에 쏟아붓는 시점에 발생했는데,
우려스럽게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타격을 입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이 제3국을 거쳐 미국 항구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까지 내렸는데, 이는 더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동남아시아에 대규모로 공장을 세웠던 중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은 만큼 아세안 국가들은 이제 더 이상 중국과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아세안 국가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인 경제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인데, 특히 그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존재가 자리 잡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아세안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국민의 소득을 늘리고 자생적인 기업을 더 많이 육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이라는 존재가 꼭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에 설립한 공장을 통해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아왔던 한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한한령과 무역 보복을 계기로 대부분의 생산시설을 아세안 국가로 이전했는데, 절묘하게도 현재 미중 갈등과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직면한 아세안 국가들에게는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든든한 동아줄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중국 기업과 달리 한국 기업이 제3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은 만큼 아세안에 공장을 설립한 한국 기업들의 선택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 모두에게 신의 한 수가 되고 있는데,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큰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세안 및 동아시아경제연구소의 선임 경제학자 디오니시우스 나르조는 그들이 더 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기술에 투자하거나 공장의 일부를 디지털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수출 비용이 더 낮아지고, 따라서 새로운 시장이나 심지어 미국 시장에서도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요 강대국들의 공장 역할에만 머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제조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안정적인 리더십과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 대상이 된 국가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집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 현재 동남아시아와 환태평양 지역에서는 이를 위해 한국과 동맹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향후 이러한 과정이 어떤 효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전혀 허황되지 않음을 입증하듯이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온 같은 시점에 말레이시아에 모인 아세안 회원국들이 한국과 사상 초유의 동맹관계를 구축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궁지에 몰린 미국 정부를 더더욱 아연실색케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인 비즈니스 투데이는 한국과 동남아시아 연합이 미중 패권 경쟁과 트럼프의 비상식적인 무역 전쟁에 맞서 향후 5년 동안 정광석화 같은 동맹 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 10일부터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서 한 아세안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됐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과 아세안 측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하기 위해 대담하고 광범위한 5개년 로드맵을 채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영내 평화 증진과 경제 회복력 강화를 비롯해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이행 계획은 제58차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아세안과 한국 간 수십 년에 걸친 견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수립되었다. 이번 계획은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부합하는 정치안보와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전반에 걸쳐 200개 이상의 구체적인 이니셔티브를 담고 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당장 안보협력 분야만 하더라도 한국과 아세안이 국방 및 해양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핵 비확산과 분쟁 예방을 위해 평화롭고 비핵화된 한반도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영내 안보 체제에서 아세안 중심성을 견제할 것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경제 분야에서도 한국은 아세안 한국 자유무역지대 업그레이드를 통해 무역을 증진하기로 했고, 여기에 더해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하에서의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이번 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협력 분야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디지털 및 혁신이제라고 전했는데요. 이행 계획은 인공지능과 스마트시티, 그리고 사이버 보안과 블록체인을 포함한 디지털 경제 협력에 강한 중점을 둘 것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서의 과학기술 교류 및 역량 구축도 함께 촉진할 예정이다. 이는 아세안의 구군과 미래가 걸린 디지털 경제 시스템 구축과 4차 산업혁명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과 아세안의 획기적인 동반 성장은 물론이고,
향후 있을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중심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이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재생에너지와 스마트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원자력 안전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도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고, 해양 오염과 순환경제 그리고 탄소 중립과 재난 회복력 강화에 이르기까지 환경 관련 이니셔티브에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스마트시티를 비롯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아세안 하위 지역 통합에 더해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추진과 같은 아세안의 광범위한 목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행 상황은 아세안 한국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모니터링되며 아세안 한국 협력기금 등 전용 협력센터와 기금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이행 계획은 기존의 포괄적인 협력에서 실질적 성과 중심의 미래지향적 협력으로의 전략적 전환을 의미하며 평화롭고 지속 가능하며 상호 연결된 지역을 위한 아세안과 한국의 공동 비전을 강화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매체는 한국과 아세안이 이번에 맺은 전략적 동반자 로드맵은 단순한 외교 문서를 뛰어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길잡이와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전쟁을 이겨내고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과 함께 새로운 경제 성장의 길을 구축할 수 있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매우 큰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이렇듯 경제와 문화적으로 촘촘히 연결된 현재의 국제정세를 비춰봤을 때 자국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독야청청만을 외치게 된다면 결국 세계의 그 어떤 초강대국도 모래성처럼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제사회로부터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두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적과 아군 구분 없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식 밖의 무역전쟁을 촉발하는 바람에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무원에 놓인 트럼프 대통령과 이와 정반대로 실용외교를 통해 다자주의 외교 노선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전 세계 주요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기대와 환영을 받고 있는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2025년 6월 4일에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즉시 국익 우선 실용외교를 선언하며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인도와 유럽 그리고 아세안 등 다극 협력의 중심축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 전략을 적극 가동함으로써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대대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글로벌 보호무역과 공급망 재편이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경고하며 실용적 외교 통상 전략을 국가 생존의 필수 요소로 제시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전략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과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은 물론이고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해서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과 함께 천문학적인 미군 방위비 증액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다가 속수무책으로 뒤통수를 맞고 있는 일본 총리와 달리 속도 조절과 전략적 외교라는 맞불을 놓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을 효과적으로 회피해왔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대응은 점차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특명을 받아 미국과 통상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여안구 통상교섭본부장만 하더라도 8월 1일을 목표로 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순탄하게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트럼프의 관세 부과 위협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은 부당하다는 원칙 아래 트럼프 행정부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으로 여겨지는 조선업과 첨단 제조업을 무기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강원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당초 7월 9일로 예정됐던 미국의 관세 부과 시점을 굴욕적인 양보 없이 8월 1일로 연기시켰고, 이를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율 또한 최종적으로 크게 경감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굴복이 아닌 실리와 국익을 앞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전략이 트럼프와의 무역협상에서도 큰 유효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전략은 비단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에서도 엄청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특사단 파견만 놓고 보더라도 그동안 혈맹이라고 믿었던 미국으로부터 갖가지 무역보복과 안보 위협에 직면했던 세계 각국에게 가뭄의 단비로 여겨질 정도로 큰 환호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 유럽연합과 인도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보낸 한국의 특사단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며 사상 초유의 특혜 조치와 열렬한 환영 행사를 단행하고 나서면서 미국 정부를 당혹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7일 유럽연합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유럽연합 특사로 온 것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유럽연합의 최대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의 아시아 최초로 한국을 가입시켰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나서면서 유럽연합과 극한 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 정부를 아연실색케 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17일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연합 특사단이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를 방문하고 주요 인사들을 면담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전격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은 7월 17일을 기점으로 수천억 유로 규모의 연구 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가입한 국가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연구자들과 기관들은 EU 회원국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여러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국제 연구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주도하며 자금 지원을 받고 유럽 및 전 세계의 선도 연구 기관들과 협력하여 글로벌 과제 해결에 함께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연계 협정은 EU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지정학적 동맹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연계로 인해 디지털 전환과 보건, 그리고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기술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륙 간 공동 연구를 심화할 수 있는 더 큰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2021년부터 2017년까지 총 935억 유로의 예산이 투입되는 유럽연합의 핵심 연구 혁신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은 기후변화 대응과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지원을 비롯해 EU 및 파트너 국가들의 경쟁력 확보와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524억 유로가 투입되는 필라2 프로젝트는 한국 연구진들이 집중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는 디지털 경제와 보건에 더해 기후와 에너지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향후 한국에게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2025년 예산에 포함된 호라이즌 유럽 제안서의 모든 필라2 공모에 대해 한국 기관들은 이미 예산을 신청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예비 수혜자로 인정받아 왔었는데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은 이제 정식으로 유럽과 연구 및 혁신 분야에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우수한 과학과 혁신적인 유럽을 포함한 다른 핵심 사업뿐만 아니라 마리 퀴리 프로그램의 박사 과정과 박사 후 과정 훈련 및 공동 연구 역시도 한국의 기관과 연구자들에게 계속해서 개방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인도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 대통령이 직접 특사단을 파견할 정도로 자국을 중요시하는 것에 크게 감명받았다며 한국 특사단을 상대로 극진한 예우를 펼치면서 현재 국제사회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17일 인도 총리실은 김부겸 전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한국의 대통령 특사단을 인도 총리가 극진히 영접했다며 총리실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나섰는데요.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의 특사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 대표단이 오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예방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2025년 6월에 있은 G7 정상회의 회담에서 가진 이재명 대통령과의 매우 따뜻하고 생산적인 만남을 회상하며 인도의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모디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전하고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요 인식을 재확인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국 간의 깊고 다면적인 관계가 수행하는 안정화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모디 총리는 인도의 경제 및 제조업 성장에 대해 언급하며 신기술과 조선을 비롯해 국방과 전자, 그리고 그린 수소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더 깊은 투자 기회와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인도의 인구학적 배당 효과와 숙련된 인적 자원이 양국 경제에 있어 변화를 이끄는 잠재적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양측은 양국 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모디 총리는 대표단의 성공을 기원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인도에서 조속히 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 특사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도 정부의 이 같은 극진한 입장 표명이 단지 선언적 의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피력하듯이 인도 정부가 한국 특사단을 맞이하자마자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대규모로 추진하는 행보까지 보이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인도 현지 매체로 잘 알려진 미드데이는 인도 외교부 장관이 한국 특사단과 가진 자리에서 두 나라의 국방 및 해양 분야는 물론이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다각적인 동맹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자이샹카르 인도 외교장관이 지난 목요일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대한민국 특사단과 만나 경제와 기술을 비롯해 국방 및 해양 안보와 인적 교류에 이르기까지 주요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이샹카르 장관은 이번 만남에 대한 내용을 공식 X 계정을 통해 공유했다.
그는 오늘 아침 델리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특사단을 만나 매우 기뻤다며 경제와 기술 그리고 국방 및 해양 협력과 더불어 인적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그린 수소와 조선을 비롯해 투자와 반도체 그리고 영내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려는 양측의 노력이 재개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한국의 이번 특사단 파견이 단순한 인사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나날이 엄혹해지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과 함께 특별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동반 성장을 추진하려는 세계의 주요 국가들에게 강력한 모멘텀을 부여해주는 동시에 신냉전의 파고를 효과적으로 넘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 정부 역시도 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나선 것입니다. 때문에 인도 매체는 한국 특사단의 자국 방문에 크게 기뻐한 인도 정부가 두 나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 아예 이재명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하는 광경까지 연출했다며 크게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측은 이번 교류에서 다면적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논의하고 평화 번영 영내 연결성 등의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간의 회담에 이은 것이다. 양국 정상은 무역과 투자, 그리고 그린 에너지와 신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밝혔다. 인도와 한국은 앞서 한국의 인도 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코리아 플러스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킨 바 있다. 또한 2019년에는 구르그람의 한 인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센터도 설립되었다. 2023년 6월 기준 한국의 인도 내 총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80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 결국 인도와 유럽연합에서 보이고 있는 이 같은 반응은 대결이 아닌 협상을 그리고 선언이 아닌 실리를 또한 가치보다 국익을 앞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 다자 외교가 국제사회로부터 얼마나 큰 환대를 받고 있는지를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과 인도의 이 같은 찬사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국제사회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앞으로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